예, 저 방금 소개받은 금융위 도기우상입니다. 오늘 우선 뭐 이 자리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디지털타임스의 조명식 대표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모여주신 광고 주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핀테크라고 하면서 사실은 지난 한 2년간 쭉 이렇게 업무를 쭉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디지털타임스가 저희를 제일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날 사실 지금 핀테크라는 게 이제 국민들 대부분 일단 이름은 다 아니까 핀테크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생활 속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것들 속에서 이런 정도의 결과를 내기까지는 정말 언론, 특히 우리 디지털타임스가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아까 보니까 DT라고 하던데, DT가 뭐 이렇게 저희한테 뭐라고 하면 저희는 항상 뭐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타임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체적으로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저희가 쭉 정부가 한 2년 정도 핀테크와 관련한 정책을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취지나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방향들, 그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금융하면 사실 떠오르는 이미지를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하면 우선 뭐 돈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멋있다 뭐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주로 보면 뭐 돈벌이다, 뭐 가진 자,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다, 끼리끼리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서민들한테는 이렇게 냉혹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 가진 계층한테는 굉장히 약하다,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관련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매길 때 저희가 통상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저희가 이제 우간다보다 좀 못한, 작년에 뭐 우간다 해프닝이 있었지만, 우간다나 뭐 이쪽 아프리카 국가보다 훨씬 한국의 어떤 기업인들이 우리 금융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사실. 반면에 이제 이 IT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보면 뭐 항상 새롭다, 그리고 한국의 뭐 갈 길이다, 뭐 기술,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굉장히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핀테크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금융과 IT가 융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 입장에서는 IT가 이렇게 붙어주니까 굉장히 이미지 쇄신에 국민들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핀테크라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이 국민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융 입장에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개혁 작년에 사실 추진하면서도 핀테크를 좀 앞세웠더니 금융개혁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 인지도도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어쨌든 핀테크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효자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핀테크는 덕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핀테크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페이지마다 조금씩 이 달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핀테크란 무엇이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과 IT의 융합인데, 핀테크를 사실 저희가 처음 접했을 때 저희도 이게 뭐 어떤 학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처음에 핀테크라는 거를 어디까지 정의를 해야 되냐, 금융회사, 우리가 친근한 저희 이제 금융위 같으면 저희가 친근한 금융회사만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IT 기업을 이야기하느냐, 굉장히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정부에서 정의를 하기는 이 핀테크의 어떤 범위가 정해져야 사실은
핀테크를 육성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정책적 지원 대상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핀테크의 어떤 범위를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거친 결과 그 정책 지원이라 그러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뭐 정책 자금 지원, 그러니까 재정이나 금융 자금 지원, 그리고 뭐 규제를 또 풀어줘야 되겠죠. 영업의 범위를 이게 어떤 영업을 할 수 있게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인프라 지원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정책적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게 좀 우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하기는 사실은 요 정의랑 좀 비슷한데 금융 서비스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IT가 관련이 돼 있으면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핀테크다. 그렇게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여기 보시면 이건가? 요거. 저기 보시면 이제 대출이라든지 뭐 그 송금, 그다음에 뭐 예금, 뭐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직접적인 여기 대부분 금융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금융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IT가 관련돼 있다든지 아니면 간접적인 부분은 이 금융 내부적으로,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나 뭐 각종 내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어떤 일련의 어떤 작업들, 그와 관련해서 IT가 들어가 있으면 광범위하게 저희는 다 핀테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어떤 지원 대상으로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핀테크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도 핀테크 기업이냐? 저희는 금융기관도 핀테크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핀테크 정의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제일 막다트린 또 문제는 과연 핀테크라는 게 저희 정부뿐 아니고 금융회사, 그리고 저희 크게 봐서는 우리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지금 핀테크 혁명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 핀테크는 이 혁명인데 이 IT 혁명이라기보다 저희 금융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이 핀테크가 저희한테 가지는 의미는 그만큼 굉장히 크다. 특히 금융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핀테크는 이 금융 서비스를 IT화한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대면 위주의 거래에서 비대면으로 바뀐 거죠. 바뀌게 만들어준 겁니다. 핀테크라는 게. 그래서 비대면 방식으로 예금을 한다든지 대출을 해준다든지 자산 관리를 한다든지 보험 상품을 판다든지 또 보험 상품을 설계한다든지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송금을 한다든지 집 결제를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자본시장의 각종 중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비대면 방식의 어떤 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게 핀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면 방식,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방식의 비대면 방식의 이런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됨으로써 사실은 금융산업 자체, 금융회사 자체가 굉장히 효율화되고 또 경쟁력 제고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에 있어서 이 핀테크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정말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어떤 한 개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핀테크는 저희는 어쨌든 금융 쪽에서는 이제는 선택이라기보다 이제 반드시 해야 될 필수가 된 거죠. 필수.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금융회사가 지금은 조금 뭐 다른 금융회사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핀테크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될 이 필수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누가 더 빨리 이 핀테크라는 어떤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누가 더 잘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금융회사의 어떤 경쟁력이 저는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금융회사가 그런 의미에서는 IT 회사화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금융위원회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IT와 관련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업무들 이런 것들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한 과 단위로 움직이고 있지만 모든 과가 사실은 IT와 관련된 업무가 그대로 저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법이나 혹은 규정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최근에는 이제 IT와 관련된 것들이 뭐가 없는지,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많이 좀 들여다보게 되는 이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핀테크가 그러면 첫 번째는 금융 서비스를 IT화해서 결국은 금융회사 자체가 IT회사화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회사가 이제 금융회사가 가고 있습니다. 즉 IT의 어떤 금융업 진출, 이게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IT가 사실 금융업과 관련 맺은 거는 80년 초기입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금융준산화 작업. 그 이후에 이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금융공학,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디립티브, 그러니까 장외 파생 상품들이 막 많이 쏟아졌죠. 그게 90년대부터 본격화돼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IT화 함으로써 IT 회사 자체가 이제는 핀테크, 이 핀테크 시대에는 IT 회사 자체가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는, 지금 사실 여기 와 계신 여러 이 핀테크 업체들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금융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금융업의 일부를 하고 계신 거고,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이 금융업의 가장 핵심인 은행업도 지금 IT 회사가 이제는 직접 하게 되는, 그리고 저희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금융회사의 경우에 금융회사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금융회사와 IT회사의 경쟁이 되는, 그러니까 IT회사 자체가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왔고, 앞으로 그런 이런 어떤 경향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파이낸셜 타임즈인가요? 거기 보니까 뭐 이제 앞으로 금융회사의 가장 큰 경쟁자는 뭐 구글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의 가장 경쟁자가 멜린치나 뭐 이런 데가 아니고 모건 스탠리가 아니고 이제는 구글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IT 회사의 어떤 금융업의 직접적인 진출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핀테크는 이 금융 차원에서는 하나의 혁명입니다. 혁명. 그래서 이 어떤 이런 혁명적인 이런 변화를 가져가둔 연결고리, 그 고리는 분명히 저희는 이제 핀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금융산업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금융의 어떤 혁명, 영국 사례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금융혁명이라고 불리는 핀테크 혁명의 어떤 물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다 이 전 세계가 지금 핀테크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뛰어가고 있고요. 중에 지금 제일 빠른 나라가 이제 영국인데요. 그 세계 각국에서 이 핀테크, 각국 정부가 핀테크라는 데 주목을 하고 또 핀테크를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핀테크는 금융혁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자국의 이 금융산업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이 산이 핀테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를 통해서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각국으로 자기 어떤 금융을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각국에서는 각국 정부가 나서진 않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영국 사례가 있는데요. 영국은 제일 먼저 레벨 39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민간 조직입니다. 그런데 민간 조직이지만 뒤에는 영국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벨 39을 본따서 만든 게 저희가 이제 핀테크 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핀테크 지원센터를 만든 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핀테크 지원센터를 작년에 만들고 나서 이 올해까지 지금 저희가 MOU 체결한 게 레벨 3는 영국하고 그다음에 호주하고 저희가 했고요. 근데 올해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게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하고 계속 저희가 MOU를 체결할 겁니다. MOU를 체결하는데 주체는 그쪽 나라도 다 같이 민간입니다. 민간 조직화되어 있지만 저희도 민간 조직이고요. 그렇지만 항상 민간 조직 대 민간 조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뒤로 가면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주 정부하고 저희가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영국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레벨 39하고 우리 핀테크 지원센터 혹은 호주 그런 육성기관하고 민간 조직과 우리 핀테크 지원센터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니 뭐 독일이니 이런 데도 다 정부끼리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핀테크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밖으로 보면 민간 조직화되어 있지만 뒤에는 정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부가 이 핀테크라는 것을 주목을 하고 각국 정부가 육성을 하려는 어떤 노력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핀테크 지원센터가 좀 빠르게 좀 움직였고 그 덕에 이제 지금은 각국 정부가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벤치마크를 하려고 저희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핀테크가 사실 저희가 늦은 게 아니고 저희 IT 우리나라 발달한 이 IT 업체들 그리고 IT 업체들 덕분에 우리 금융보다는 IT 업체들 덕분에 좀 핀테크를 좀 빨리 시작한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핀테크와 관련해서 이 한국 같은 경우 저희가 과연 핀테크로 잘할 수 있을 거냐 이 문제에 저희도 한번 봉착을 했었는데 저희 상황 저희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핀테크는 일단 금융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회고 또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 거냐 여기 보시면 이제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전부 IT밖에 없습니다. IT가 좀 발달해서 IT에 좀 신기술의 일관적인 소비자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저의 요인은 뭐 저쪽 이야기도 맞습니다만 좀 더 금융의 어떤 문제죠. 금융의 문제. 저희 금융의 문제 때문에 핀테크를 과연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저는 이제 금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으로 보면 결국 금융이란 거는 돈하고 사람하고 시장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이 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 뭐 좀 전 세계적인 뭐 금융 중심지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 지역적인 리저널한 어떤 금융 중심지 정도로 생각하면 저희가 뭐 돈이나 사람이나 혹은 시장 이런 면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쪽에서. 하지만 저희가 사실 가장 부족한 게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결국 이 지역적으로 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그 해외 지점망들, 해외 네트워크 망들을 차원해서 이 한국은 여전히 취약하고 또 저희가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각 전 세계를 상대로 저희가 진출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금융이 발달한 나라를 보면 거의 대부분 식민지를 식민지를 가져본 나라들입니다. 전 세계를 한번 경영을 해본 나라들이 결국은 그 식민지, 물론 독립을 했지만 가서 그 네트워크를 깔고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이제 금융 지도를 그려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비슷하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짧게 식민지를 갖고 있다가 폐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융이 발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네트워크, 부족한 네트워크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런 부족한 이 취약한 네트워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이 핀테크가 답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핀테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더 이상 대면 채널이 필요가 없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족한 이 네트워크는 결국 이 핀테크라는 걸 통해서 이 충분히 저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금융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금융의 입장에서는 여하튼 이 핀테크는 기회를 넘어서 정말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정말 잘만 하면 우리도 이 부족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네트워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건 저희가 그동안 이 핀테크라는 걸 하면서 쭉 업무를 하고 저희가 정부가 핀테크라는 어떤 국가적인 과제를 이 추진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느끼고 또 저희가 또 깨달았던 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좀 제가 많이 잡아먹었는데 짧게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 핀테크는 저희는 이제 2단계 정도로 지금 보고 2단계 정도로 생각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한 1단계 정도 첫 번째 단계를 지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저희가 이제 핀테크라는 것을 붐업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보시면 진입장벽 이 붐업 단계를 붐업 단계에서는 붐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 보시면 이제 붐업 단계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일단은 그 핀테크 업체가 좀 많아져야 되겠다. 이게 붐업이 되려면 우선 업체 수가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창업을 좀 많이 활성화하고 그리고 핀테크에 어떤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이 문턱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 했던 것들이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생태계 조성 말은 거창한데 사실은 그냥 보면 이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가 많이 만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이 힘을 좀 합치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고 싶어서 이 핀테크 생태계라는 조성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데모데이나 이런 많은 어떤 미팅들도 저희가 주선을 하고 정말 그런 어떤 노력들 끝에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성과를 저희는 거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둔 거는 우선 금융권의 이 고위직들, 금융권에 지금 오늘 오신 이 고위직들이 사실은 이 핀테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이 핀테크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이 일선에 있는 그 직원들이 좀 더 일을 원활히 잘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는 여하튼 그 재작년에는 특히 작년에는 금융권 고위직들한테 어떻게 핀테크라는 걸 머릿속에 넣을 건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장관님 행사나 이런 하실 때 꼭 그 관련 행장님들이나 이 부행장님들 불렀습니다. 제가 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모셨고 거기서 계속 하여튼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린 결과 아마 각 은행권에서 아마 CEO들이 이 핀테크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좀 인지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핀테크 붐업 조성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진 거는 사실은 붕업 단계에서는 고위직의 관심과 지원, 이제 그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 핀테크 지원센터는 아까 모두 말씀드렸으니까, 세 번째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규제를 사실은 좀 확 바꿨는데, 그 요즘 뭐 3종 세트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저희는 그 핀테크 5종 세트라 그러는데요. 5가지 중요한 걸 했습니다. 첫 번째,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 저것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저게 지금 심의에 2에서 6개월 소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금감원에 갖다 주는 거는 저거보다 한 2, 3년 정도, 좀 심하면 3년, 5년씩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뭐냐 해서 봤더니, 정말 저 단계를 맞추기가 정말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책이 한 권이더라고요. 저 사전 보안성 심의 통과를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개선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폐지를 했고요. 다음 두 번째, 계속 나오는 그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이 부분도 뭐 개선 이렇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폐지를 했습니다. 아직은 뭐 공인인증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쓰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에 내년 정도까지 되면 대부분 공인인증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들, 저희가 없애라고 말은 못하지만 의무는 다 폐지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인증심사제도인데, 저것도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기도 통과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그동안 그 대면으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모든 금융거래는 대면으로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좌 개설뿐 아니고 보험거래 포함해서 모든 금융거래, 지금 사실 자산 신탁 이외에는 이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대면 실명 확인 이 부분을 허용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정보 처리 위탁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여러 가지 뭐 국내는 어떻게 하고 해외로 갈 때는 어떻게 하고 규정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 금감원을 통해서 불허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허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그 부분도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과감하게 이제 지금은 핵심 정보 이외에는 언제든지 국내외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그 정보 처리 위탁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규제를 다 털고 나니까 저희 생각에 금융위기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뭐 그래도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규제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불편하다. 왜냐, 은행 실무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규제가 없어서 더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저희가 다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했던 작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은행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지침을 내려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셔서 지침을 굉장히 주저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지침을 드리고 유권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하면 또 그게 규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지침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런다. 지침을 드리면 그게 또 몇 년 지나면 규제가 되고 또 그 틀에만 이렇게 매이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최소한으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 이제 핀테크의 또 붐업 단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는 그 붐업을 넘어서 이제는 좀 더 내실화하고 좀 체계화하자, 이런 어떤 단계, 좀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이행을 하자, 이런 목표를 갖고 지금 저희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금융권과 핀테크 업체가 이제 융합 결합을 해서 서로 이제 정말 효과가 나고 실적이 좀 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CEO의 어떤 관심, 지원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이제 금융권에서도 실제 그 핀테크가 이제 상용화되고 제품화되고 그걸 좀 넘으면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적을 좀 내자라는 쪽으로 좀 욕심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고위직들의 어떤 관심이나 지원 수준을 넘어서 금융회사 쪽에서 이제는 이 실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아직도 좀 있는 그 보수적인 업무 관행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좀 확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이 작업들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지만 저희가 꼭 반드시 넘어야만 될 산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창의적인 어떤 업무 태도 뭐 이런 것들 그게 가능하면 결국은 은행 간의 어떤 경쟁,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 간의 혹은 금융회사 간의 이 경쟁, 외부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내부적으로도 그런 어떤 업무 관행이나 이 방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경쟁을 좀 더 도입하고 촉진하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뭐 사회적으로 조금 뭐 관점도 좀 다르고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성과주의 문화, 이 성과주의 문화도 이런 어떤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다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문화도 사실은 그런 성과주의 문화가 은행 내부에 금융회사 내부에 들어왔을 때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어떤 핀테크 업체나 이런 핀테크와 관련한 어떤 기술 도입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주의 문화도 이런 어떤 맥락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이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를 좀 더 이 핀테크와 관련된 인프라를 좀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좀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맨 먼저 나온 핀테크 인포허브는 정보망입니다. 정보망을 포털 사이트를 이제 이름은 저희가 핀테크 한마당 그렇게 했는데요. 저걸 구축을 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끝에 있는 핀테크 오픈 플랫폼. 그래서 금융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저희가 이 테스트베드나 혹은 오픈 API 형태로 핀테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오픈 플랫폼을 구축을 지금 아마 올해 9월 정도 되면 완성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6월 정도까지 원래 목표를 좀 잡았었는데 오픈 플랫폼 구축 작업 그리고 이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핀테크 지원센터도 지금은 이제 민간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끝까지 민간 조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조금 더 핀테크 기업의 어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좀 더 다른 형태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개편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연구 용역을 좀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이 나오면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핀테크 지원 센터도 좀 개편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좀 붐업도 하고 이 인프라도 깔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해외로 좀 나가보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데모데이를 매달 하고 있는데 그걸 올해는 이제 해외에서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외 데모데이는 올해는 이 동남아에 6월달에 동남아, 7월에 영국,
그 다음에 중국, 미국 이렇게 해서 총 4회 정도는 해외에서 하고, 그리고 5월 달에는 아마 프랑스하고 공동으로 국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는 호주 쪽에서 와서 공동으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 국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외 기관들하고 공동으로 혹은 해외 업체들과 공동으로 혹은 또 우리가 나가서 이 데모데이를 좀 해서 해외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어떤 해외 수출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저희는 잡아보려고, 저희뿐 아니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랑 저희 미래부 또는 저희가 호투라 각 이 해외에 나가 있는 기관들과 이 손을 잡고 같이 협업 형태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이 핀테크 업체 해외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로 핀테크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과 혹은 금융 증권사들과 이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매칭 작업을 계속 좀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성과가 성과를 낼 수만 있다면 올해 이 핀테크라는 걸 수출을 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금융회사가 같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해외 진출을 좀 더 차근차근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좀 착실히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계속 문을 좀 두들겨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제가 너무 지나가지고 두서없이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